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때 바닥을 알 수 있는 징후. 세 가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여기 고수분들보다 더 많으실 텐데, 저는 뭘 가지고 잡냐면 낙찰가율이에요. 낙찰가율 80% 서울이 기준. 아파트? 80%에서 8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입니다. 2019년 3월에도 그랬고요. 제가 그때 보러 다녔거든요. 저도 쫄보라 못 샀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바로 낙찰가율이, 그리고 그 우면산 밑에 있는 아무튼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서초구죠. 거기에 낙찰가율이 60%대도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 쫄보라니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요, 안정적으로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맨날 하우스푸어 사태 아니면 강남 불패야. 되게 이것도 약간 이렇게. 강남 불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테 편하게 묻고 싶어요. 2015년에 잠원동 가서 한번 집 사러 다녀본 적 있냐고요. 가면요, 아파트가 다 짐이 싸져 있어요. 불도 전구도 나갔는데 교체도 안 하고 짐이 포장이 다 돼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집값이 폭락했으니까 레버리지 엄청 일으켜서 재건축 아파트 잠원동이 한땡 아파트들 있잖아요. 몇몇 차 이런 데를 간 거예요. 저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없고 애들밖에 없어요. 왜 그러게요? 별거중 상태예요. 여러분, 재테크 실패하면 이혼율 엄청 높아져요.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거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연끌해서 산 거야. 근데 당연히 2010년, 11, 12, 13, 14 4년의 하락세 속에 재건축 레버리지 높은 아파트들은 박살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10만 억에 샀던 아파트가 내가 그때 보러 갔을 때 한 자릿수 가격이었어요. 자,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만큼 그 사람은 원금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차압이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내는 걸 제가 보러 간 거죠. 샀으면 되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서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강남 불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고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고 좀 매매 안 해보고 이번 강세장, 6년 강세장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 건 무시하세요. 저는 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님이 저랑 예전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투자 실패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그때 마음이 짠했고, 저도 그 비슷한 걸 겪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여러분, 정말 백척간도에 서서 나는 이제 끝장인가 싶은 그런 순간을, 부동산 잘못 투자했다 올 수 있어요. 인생 하나가 그냥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패닉이 확산될 때가 일단 부동산을 쳐다봐야 될 때고요. 두 번째 뭐예요? 미분양이 쌓였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 그래서 제가 2015년 이야기한 거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30만, 40만까지 갔다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서울부터 줄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급증했다가 줄기 시작할 때, 이때가 또 진짜 부동산 살기 정말 좋은 때죠. 세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굉장히 역사적 평균 수준을 향해서 가거나, 역사적 평균 수준, 각 지역별 역사적 평균 수준 밑으로 내려가고, 또 정부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제에. 그래서 금리 인하해주고 경기 부양해줄 때, 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시기들이 종종 출현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2015년. 그 다음 2019년. 다 마찬가지죠? 엔드 조건이 다 충족되는. 그렇죠. 셋 다 충족되는 시기가 벌써 지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2020년 시장 전망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서 서울 8%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잠깐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조차 연간 조정으로도 안 끝나고, 그 좀 약간 보이던 미분양도 순식간에 잡아먹으면서 그 경매 낙찰가율이 80% 찍고 그 다음부터 바로 100%로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정말 강한 장이다. 이 장은 진짜 강한 장이고, 이렇게 바닥을, 일시적이지만 또 바닥을 또 쳐버렸기 때문에 2020년은 정말 강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올랐어요. 저는 틀렸는데, 2020년 연초에 그 저랑 이상우님 두 명만 급등한다고 막 주장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상우님은 또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또 굉장히 뛰어난 전망가고 예측하니까. 근데 저는 아까 그 경험이 컸어요. 야, 또 단기 바닥 쳤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긴 상승장이 있으면 중간에 한번 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승장이 99년에서 2008년에 끝난 상승장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쉬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상승장은 2015년에 시작한 상승장은 2019년이 잠깐 쉬는 장이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지나고 나면 더 가는 거죠. 이제 고점 신호도 반대 방향으로 보면 다 나와요. 미분양 늘고,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어제 보니까 120%였는데 120% 갔던 낙찰가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세 번째, 정부가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해서 경제 죽든 말든 난 부동산 잡는다고 그러고서 이제 막 나오면 그땐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아직은 안 보이잖아요.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직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죠. 정부밖에 없잖아. 공격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야, 좀 간에. 저는 지금 금리 인상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요는 없어요. 주요는 없어요. 집값을 위해서 그 금리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진짜 제가 들었던 진짜 제정신인가? 제가 들었던 뭐 회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방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좋죠. 지방 보여드릴까요? 아파트. 그거 질문할까 봐 왔어요. 대구 지금 약간 사람들 관심 많잖아요. 대구. 저는 안 좋게 보죠. 원래 고향은 안 좋게 봐요. 그 동네 20년 산 사람이 자기 동네 좋다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저도 대전을 약간 좀 빙고. 근데 대전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전국이요.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반기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여러분? 10.0 올랐어요. 아까 서울이 얼마 올랐냐면 8.4 올랐거든요. 예. 서울 8.4도 기절할 것 같은데 전국,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 10.0 올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 전국이 불바다다. 그리고 특히 어디가 오르고 있다. 예, 서울을 제외한 서울 8%도 많이 올랐지만 그건 올해는 서울은 쉬는 해고 지방이 급등을 안 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지금 불이 오른 게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동의를 하는데 그걸 하면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동의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심리가 어디서 시작되냐. 결국 서울에 시작해서 경기도로 이 서울을 둘러싼 도넛형 신도시들이 모두 급등하면서 상반기 20% 오른 지역들이 여러 개 있어요. 불러드릴까요? 고양, 남양주, 시흥이라고. 작년 우리 수용성 기억나죠? 수원, 용인, 성남. 네. 올해는 정말 고양남, 고양, 양주, 남양주. 여기다 시흥까지 붙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키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서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 난민들이 이걸로 살 수 있는 데를 지금 그래서 작년은 수용성을 찾은 거고 올해는 고양남을 찾아가는 거죠. 야, 임대차 3법 정말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임대차 3법. 왜요? 왜 못 없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쉽지 않다고. 새로운 개정법을 만들면 되지. 아니, 법이라는 걸 왜 못 없애요? 택조법도 없앤 나라가? 여러분, 헌법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하루빨리 없애야지. 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갑자기 생각나네.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다. 그 얘기했던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얼마 올랐나 보여드릴까요? 데이터를 프린트해왔어요. 하도 답답해서. 작년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작년 5월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얼마냐면 100이었어요. 100. 그죠? 네. 호랭이님 지금 얼마냐고. 119.5. 20% 올랐어요. 20% 거의.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좀 지나면 안정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전에 연간 상승률 0.0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100 옆으로 가잖아요. 호랭이님이 좀 찍어서 보여주자. 아니, 19년도엔 0이었고 또 그 전에도 안정적이었어요. 1.6이었어요. 1.6, 2.1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올해까지 해서 20%가 올랐어요. 올해 6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임대차 3법 나왔잖아요. 그리고 8월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6월부터 오르는 거 보이시잖아요. 숫자가 바뀌잖아요. 1년 사이에 딱 1년 사이에 가만히 놔뒀으면 됐을 것을. 뭐 가만히 놔둔 건 모르겠지만 그 법을 그렇게 센 법을 만든 요새 특히 계약갱신 청구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잖아요. 전화한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녹취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내용 증명, 뭐 집주인이 들어가겠다라는 그 의사를 뭐 부동산을 통해서 뭐 한다든가 뭐 아무튼 다양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한 것조차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자동 연장으로 간주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 법이 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법이 아닌 거죠. 그 사후 논란과 판결을 통해 법의 세부 내용을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는 건 정교하지 않고 좀 의지만 앞선 법이 아닌가. 저는 뭐 이 법을 입안하셨던 그 유명한 변호사님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임대차 관련돼 있는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집값이 급등한 거고 그래서 임대 주거 안정만 이루어지면 집값은 잡을 수 있다. 예, 그 변호사님 뭐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모든 그 법률 만능주의 같다. 법을 잘 만들면 모든 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네, 모시고 싶다. 예, 한번 모셔오세요. 얘기나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네, 모셔오세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쇼킹하다 진짜. 아니 근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법만 잘 만들면 우리나라 임대차에 대해서 좀 주거 안정이 보장돼 있는 그런 법들이 부족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헨리 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들은 이제 그걸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이라고 부르는 걸 꼭 굳이 약탈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박사님,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계속 정부는 이러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회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예.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게 있는데 이걸 여기서 바꾸면 그동안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되냐. 진짜입니다.
예, 모 연구원 원장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슬프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뭐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날 것 그대로 옮기자면. 기존의 정책을 집행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책을 전환을 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공식 회의선상에서 듣는데 녹취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속이 천불이 나셨겠네요, 진짜. 석고대제 하면 좀 예? 그분들은 자기가 옳고 저는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잖아요, 그런데. 후레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가면 예의 범절도 갖춰야 되고 네. 조금만 뭐 말 세게 하면 정말 투기꾼 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게 되죠. 하도 걸린 게 많아서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잘못된 걸 알아도 되돌릴 수 없다고. 홍춘욱 박사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죠. 많아요? 아니요, 없죠. 거의 없죠. 왜냐면 저는 데코레이션이죠.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니까 이분 이야기도 좀 넣고 싶었겠죠. 스태프분들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항상 의사결정권자들이 문제인 거죠. 1000분의 시청자분들과 1000분이 나오셨어요? 네, 1000분이 보고 계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뭐 당장은 아니지만 멘탈 부자 되시면 진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성공의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원금을 잃지 않고 조금이지만 소액이지만 꾸준히 성공의 경험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 멘탈 부자가 되고요. 멘탈 부자가 될 때는 작년 3월 같은 정말 일생일대의 찬스가 또 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또 와요. 또 옵니까? 네, 자주 와요.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그때 잡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멘탈 부자가 되는 방법, 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박사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